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두드러기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 음식 먹고 갑자기 올라와서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만성화가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드러기가 생기면 피부가 붓기도 하고 가렵잖아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스트레스도 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두드러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자인병원 피부과 임보라 과장님 모시고 두드러기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거나 동물의 털을 만지는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두드러기.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만성화로 진행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임보라 과장과 함께 원인과 증상, 치료법까지 두드러기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드러기가 뭔지는 알고 있지만 이걸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두드러기란 24시간 내에 사라지는 팽진과 혈관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전 인구의 15%에서 2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팽진이라는 거는 상부 진피에 발생하는 국소적인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양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떠올리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모기 물린 자리에 피부가 부어오르는 걸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 팽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국소 부종이 조금 더 깊은 심부 진피나 피하에 발생하게 되면은 입술 주변이라든지 혀라든지 눈 주변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혈관 부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팽진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혈관 부종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증보다는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드러기 환자분들한테서 이러한 증상이 각각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40% 정도의 환자분들에서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동반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게 참 곤란한데요. 이게 이제 만성하고 급성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두드러기 병변 각각의 병변은 24시간 내에 사라지기는 하지만 수주에 걸쳐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주 이내에 반복되는 것이 멈추는 것을 급성 두드러기라고 하고요. 6주 이상 병변이 계속 올라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것을 만성 두드러기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를 분류하는 이유는 원인과 경과에 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급성 두드러기는 대체로 유발 요인이 있고 수주 이내에 증상이 조절되는 반면 만성 두드러기는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도 오랫동안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질환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드러기는 왜 생기는 건가요? 두드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과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두드러기라고 하면 먼저 떠올리시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 외에도 온도 변화라든지 물리적인 자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암과 같은 또는 감염성 질환과 같은 질환에 동반돼서 2차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또 두드러기 종류도 역시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인과 기전에 따라서 두드러기를 여러 종류로 나누어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두드러기가 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물질이 음식이라든지 호흡기 또는 접촉 등에 의해서 체내에 유입이 되면 IgE라는 면역글로불린이 비만세포나 호염기구와 같은 염증세포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알레르기 물질을 전달받은 염증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과 같은 염증맥의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두드러기 증상과 병변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종류로는 이제 뭐 라텍스 가루라든지 곰팡이, 아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음식으로는 초콜릿이라든지 우유, 견과류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음식이나 호흡기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 성분과 같은 것들은 접촉, 화장품 같은 것들은 접촉을 통해서도 두드러기를 유발을 할 수 있고요. 백신이나 아니면은 그 항생제 같은 약물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두드러기가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물질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두드러기 환자분들 중에서 전형적인 면역 반응의 면역 기전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환자분들은 다른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는 비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가 있겠습니다. 비면역학적 기전에 의한 두드러기는 염증 물질이나 염증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비만세포나 호염기구를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두드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로는 모르핀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나 CT나 MRI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조영제, 딸기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는 비누나 샴푸 같은 것들에 방부제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소르빈산, 벤조산, 계피산 같은 것들이 있고 이외에도 식품 첨가물이나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이 비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물리적 두드러기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반응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나 자극, 접촉 등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유발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두드러기도 있는데요. 특발성 두드러기 또는 자발성 두드러기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거의 매일 반복되는 두드러기를 특발성 두드러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급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80% 이상에서 의학적인 검사를 충분히 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로 분류를 합니다. 또 일부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이나 암 또는 다른 류마티즈 관절염 또는 루푸스 질환과 같은 결체 조직 질환과 동반되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두드러기를 2차성 두드러기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양하네요. 네. 그럼 앞서 온도 변화가 두드러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겠네요? 네. 온도 변화에 의해서 유발되는 두드러기는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땀을 자주 흘리게 되고 체온이 쉽게 오르는 여름철에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증상의 빈도가 좀 증가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한랭 두드러기를 겪고 계신 환자분들은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증상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두드러기가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비슷하게 증상이 계속 지속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드러기가 의심된다면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검사도 참 다양한 검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사도 다양하게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임상 증상이나 병변만 특징적으로 확인이 되면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24시간 내에 사라진다는 병변 특성상 병원 방문하셨을 때 증상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사진을 찍어 오시면은 진단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두드러기에서 필요성이 많이 높지는 않은데요. 약물 반응에 잘 반응하지 않는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혈구 검사나 적혈구 침광 속도 검사, C 반응 단백질 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전신적인 염증성 질환의 동반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시행해 볼 수 있는 검사로는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7% 정도에서 갑상선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검사나 갑상선 자가항체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비형 간염 바이러스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두드러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비형 간염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통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두드러기 원인을 찾고 이 원인에 따른 개별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자세한 병력 청취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면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용하신 약물이라든지 감염 질환을 포함한 최근에 앓으신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자세히 확인을 하고요.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반복이 되는 계절이라든지 상황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치료 방법도 결국 각각 어떤 그 성향의 두드러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겠죠? 뭐 예를 들어 콜린성 두드러기나 한랭 두드러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드러기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의 노출이나 섭취를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찾기 위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래서 원인 물질이 있거나 유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 조절을 하는 것이 치료의 일차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일차적인 치료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히스타민이란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고 분비를 막아주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은 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을 때 85% 정도에서 1주 내에 증상이 소실이 됩니다. 하지만 한 30% 정도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2018년도에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 치료제로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2주에서 4주간 복용하고도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표준 용량의 4배까지 약 용량을 증량을 시켜봅니다. 증량시키고 난 뒤에도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피부과 다녀오신 분들이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피부과 약이 독해. 지금 아까 약물 복용 말씀하셨잖아요. 부작용은 없고 또 이걸 오래 먹어도 되는 건지요? 이제 이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은 거의 평생 드셔도 크게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안전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좀 흔한 부작용으로는 약간 졸린다든지 권태감이라든지 피로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약이 독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약이 작용하는 기전에 의해서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항히스타민제가 개발되고 발전된 단계에 따라서 세대를 나누는데요. 세대가 올라갈수록 이런 부작용들이 줄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약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먹는 약 말고도 뭐 연고라든지 다른 방법의 치료법도 있나요? 가려움증이 많이 심하신 경우에는 국소치료제, 그러니까 바르는 연고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국소치료제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진 않고 주된 치료제는 먹는 약과 주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약 중에는 오말리주맙이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의 바로 다음 치료제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말리주맙이라고 하는 약은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IgE라는 면역글로불린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두드러기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빠르면 하루만 해도 증상이 대부분 조절되시는 경우가 많고 70% 정도의 환자에서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치료 기간이 이제
뭐 이 만성 같은 경우는 꽤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급성 두드러기는 85% 환자에서 일주일 이내에 약 치료하면은 치료가 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년 정도 치료가 지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50% 정도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증상이 소실이 되지만 나머지 50% 환자분들은 3년 또는 5년 이상 약물 투여가 지속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을 좀 장기간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증상 조절이 훨씬 잘 되시는 편입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좋아지면 안 먹거든요. 다시 또 이제 재발하면 그때 먹으면 늦는 거죠. 규칙적으로.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제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데 훨씬 좋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우, 그래도 4년 동안 두드러기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긴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만성 두드러기 질환자들의 치료 예후는 어떤가요? 대체로 평균적으로 4년 동안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신데요. 수년 동안 지속되고 이게 가려움증이나 이런 증상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곧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두드러기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 뭐 생활치료 방법일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타났대. 뭐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이기는 하지만 바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얼음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증상이나 가려움증을 좀 소실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오래 그리고 직접적으로 얼음팩을 대고 있으시면 뗐을 때 오히려 열감이나 부종이 더 심해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입는 옷이나 수건 같은 걸로 한번 싸셔서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만 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도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 같긴 한데요. 그럼 반대로 두드러기가 발생했을 때 하선은 안 되는 주의해야 할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된다든지 음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이렇게 과도한 운동이나 너무 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목욕 샤워 같은 건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그냥 세균 막 씻어내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샤워나 세안, 목욕 같은 거는 전혀 걱정하거나 피하진 않으셔도 괜찮으신데요.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장기간 반신욕 같은 거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혈관 확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는 이제 바른 약이 씻겨 나가니까 바로 약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드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나 이제 요인들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히스타민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히스타민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돼지고기라든지 술, 그 중에서도 와인이나 그 맥주 종류, 그리고 고등어 중에서는 그 검은살 부위, 이 부위에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외에도 뭐 삼치라든지 시금치 같은 음식들에 히스타민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한테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 히스타민 성분의 분비를 유발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나 피로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피로가 두드러기 환자분들의 약 40% 정도에서 악화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히스타민이랑 이런 걸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술이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주종과 상관없이 알코올류는 피부 혈관의 확장을 유발하고 열감을 유발해서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끔 보면요, 두드러기 때문에 흉터가 생긴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흉터는 어떻게 하나요? 두드러기는 전형적인 두드러기 병변은 사실 흉터나 자국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흔적 없이 소실되는 게 두드러기의 특징이기는 한데요. 소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긁어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는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게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약물이나 주사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경험에서 하나 여쭤보는데요. 그 두드러기 초창기에 땀띠하고 좀 비슷해서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안에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래 24시간 안에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땀띠 같은 경우에는 며칠 이상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에 병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땀띠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또 땀띠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특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좀 더운데 땀 분비는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좀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오래 일을 했다든지 오래 노출이 되었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 이후에 발진이 생긴다면 두드러기보다는 땀띠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같이 건조할 때면 가려움 증상이 더 심해지잖아요. 이미 두드러기가 난 상태에서 보습 제품을 바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네. 보습 제품을 바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보습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뭐 방부제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습제에 들어있는 향료라든지 이런 거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증상 악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겪지 않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보습제 사용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드러기에 대한 다양한 증상과 그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피부과 전문의 임보라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엔 활동량도 줄어들죠. 그렇죠. 뭐 날씨가 추우면 밖에 나가는 시간보다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살도 좀 찌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게 혈액순환이라고 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도 경직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고요. 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주제가 두드러기죠.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또는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